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에 대한 폴란드의 충격적인 발언. 2. 한국 무기의 기적. 3. 이상하게 폭발하는 중국 레이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주한 폴란드 대사의 발언이 폴란드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기술 이전을 제안한 것은 매력적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빠르게 공급하자 유럽 지역에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무기 개발 및 생산을 뒷전시하자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 역시 러시아를 향해 탱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국 군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며 탱크는 창고에 두지 말고 그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성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키이우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문제를 무기한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다른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 공급에 소극적인 독일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군사지원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등 여러 나라 또한 러시아의 침략으로 직면하게 된 군비 확장 및 무기 공급 문제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방산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 또한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진출을 대서특필하며 앞으로 생산할 KF-2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2040년 이전까지 유럽 국가 내에서 차세대 전투기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한국이 후발주자로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차세대 국산 KF-21 전투기가 이들 국가들의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개발하게 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와는 달리 도입국에서 운용하는데 제한이 없을 것이며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하여 운용 비용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기존 확보한 다양한 미사일 기술이 KF-21 전투기 사업 덕분에 항공 무장 개발까지 추진되면서 공대공,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방사 미사일까지 전투기에 장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소수 국가만 개발하는 첨단 무장들이 KF-21 전투기 덕분에 자체 개발되면서 수출 경쟁에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와 협력해 각자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 초반인 지금 불안한 사업 추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40년까지는 배치되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로는 시간이 갈수록 유럽은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를 대신해 유럽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날로 방위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의 불만으로 이어져 나토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으며 한반도에서도 미국을 철군시켜 해외 군사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뻔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러시아 침략 전까지 미국의 방위를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고심이 깊었던 상황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동유럽으로 수출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미국의 부담이 이제는 자국 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불안이 높아진 폴란드가 빠르게 한국과 협력해 군사력 확장에 나서면서 이웃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KF-21 전투기에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KF-21은 중국, 북한, 일본 등을 바짝 긴장하게 하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록 1에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보람의 블록 2에는 국산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이는 보람회가 점차 강력한 화력을 지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루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항 미사일로 현재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우루스 미사일을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로써 KF-21 보람회의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성과 중 하나인데요.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같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50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루스 시스템즈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이제는 한국도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드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로 인해 금전적 전략적 장점은 극대화될 예정인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미국에 지급하는 미사일 장착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 보람회가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 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죠.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변화된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체계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커터를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용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 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회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아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 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 후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혜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계성의 교차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타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보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거부 H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에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남아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 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의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 놓으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라운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 광학 이중 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G핀즈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암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엄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재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재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이 아엄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H-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시드 능력 확보는 전투력, 재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